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이제 채 2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대권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오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출마 선언을 했죠.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면서 경제성장, 생명중시, 국익 우선 외교의 3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한 전 대표는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권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대선 분위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행보와 면면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다음은 KGM 소식입니다. 최근 출시된 토레스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가까운 주행 모드로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말이 많다고 합니다. 듀얼테크 하이브리드의 뛰어난 도심 연비. 결론은 하이브리드, 성능은 전기차입니다. 실구매가 3,100만 원대부터 토레스 하이브리드 KGM.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네, 4월 1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난 산불 때 영주시도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을 많이 했다는 소식인데요. 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영주시 문화예술과 김종길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네.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보이스피싱 얘기 준비를 해주셨네요. 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수법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일반인들도 잘 알게 되자 날로 진화해서 정말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놀랄 만한 그런 수법들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말씀 주시기 전에 지난 방송 좀 덧붙일 내용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난 방송에서 산림시라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고 징벌적 손해가 배상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시간 관계상 생략할 바 있는데요. 예. 잠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배상 제도는 불법 행위로 인해서 받은 손해를 한도로 배상하는 실손배상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거는 미국 등 영미권 제도에서 하는 건데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비난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 행위를 했으면은 이제 민사재판에서도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인데요. 예. 핵심은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뭐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 어디 햄버거 집에서 미끄러졌는데 70억 받았다 뭐 이런 보도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 즉 가해자의 비도덕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 손해배상 넘어선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제 형벌적인 성격마저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강하게 해줘야 그 사람도 불법이 못하고 일반적으로도 이런 불법 행위를 안 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이제 정책적인 고려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산불과 관련하여서는 좀 효용성이 약한 게 산불의 경우에는 대부분 개인의 실수로 인한 화재에서 비롯됩니다. 예. 그런데 그 피해만 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 굳이 여기에 민사배상에서의 배상액을 올려서 할 필요가 사실상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지금 이번 경북 산불도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데 여기서 뭐 더 높여서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더 올라갔어요. 현재까지 뭐 그렇습니다. 1조 4천억 원까지 지금 집계가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직계라서 그런 거지 보통 더 올라가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건설을 할 때 그 비용이 더 많이 앞으로 물가 때문에 더 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천문학적인 비용 손해를 전제로 하는 산불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뭐 배상액이 적어서 올린다 이런 거는 좀 결이 안 맞다는 점이 그렇죠. 있고요. 예. 지금까지 그 점에서 손해 이번 산불 피해액이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되고 네, 이거 이제 재건하는 데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의 2배 정도 들더라고요. 한 2조 8천억 원 정도 이렇게 추산된 게 그래서 나오던데 이건 뭐 정확한 현행법 집계는 아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정부가 법률을 개정해서 지원해야지 현행 지원 체계로는 끝없이 부족하는 점이 지금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이번에 그 실화자 있잖아요. 이번 산불. 네네. 실화자에게는 이거 어떻게 배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분명히 뭐 예를 들어 뭐 피해액이 1조다. 1조를 예.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실화자한테? 실화자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분이 재산이 그렇게 안 많으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또 실화 같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 만약에 이분이 재산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간에 이 손해를 청구한다면 다 안분해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0억일 리는 만무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화자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국가가 보험을 만들든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그 재건을 도와야 된다는 논의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좀 충분히 많이 있을 테니까 네네. 예를 들어 뭐 실화로 산불을 한 피해액 한 1억 정도를 냈다.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이 재산이 그거보다 많다. 하면은 네네. 그 피해액을 이 사람이 다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실화자가. 인과관계가 있고 하면은 예. 당연히 배상을 해주는 당연히. 건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불 같으면 이제 개인의 책임 재산을 뭐 수배 또 수십 배, 수백 배 뛰어넘는 피해를 통상 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산불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리고 실손배상제도 비교를 좀 해주셨네요. 이제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이제 네네. 도입을 지금 좀 논의하고 있다 이 정도고 미국 그렇죠. 같은데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하는 걸. 그렇습니다. 아까 미끄러진 사고 네, 말씀 주셨는데 이거 작은 사고 갖고도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서 뭐 수십억, 수백억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경우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고 실손배상제도라는 거 여기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이제 신종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이건 네네. 진짜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요. 네. 잘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예. 제가 직접 상담하거나 다룬 사례를 중심 구체적으로 빨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거 사건을 다뤘군요. 보이스피싱.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요즘 많이 나오는 리딩 투자방 사기라고 하는데요. 들어봤어요. 리딩 투자방. 일단은 텔레그램 단체 톡방에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호기심으로 일단 들어가 보시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눈으로만 이렇게 보시고 별로 안 하다가 이제 보는데 처음엔 경계를 하게 되죠. 그런데 또 단톡방에서 그 투자를 리드하는 게 경제학자라든지 TV에 나온 유명인이 꼭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검색해보면 대단한 사람이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 아니죠, 근데. 아니죠. 그 유명은 아니죠. 아니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읽어보자 계속 듣게 되는데 본인 들어갔는데 나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바람잡이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얼마 투자했는데 얼마 벌었다, 차근차근 수익이 났다라고 계속 성공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 마음이 혹해서 근데 겁이 나니까 한 10만 원 정도 없는 셈 치고 넣어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되나 보려고. 없는 셈 치고 근데 실제 돈이 15만 원 들어옵니다. 그럼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좀 재밌거든요. 그럼 100만 원도 넣어보는데 그럼 또 한 150대 돌아와요. 이제 점점 공이 하나씩 더 붙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렇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인데요. 보이스피싱 분들이 보통 1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는 다 따박따박 돈을 챙겨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단위를 올렸더니 뭐 투자에 성공했다 등등의 성공담이 계속 올라오고 갑자기 무슨 실장이나 팀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서 투자를 더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액수가 1,000만 원 단위로 올라가는 순식간입니다. 아하, 그렇죠. 이미 이제 어떤 그 수익을 받기 때문에 신뢰가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요 어떻게 하냐, 뭐 자기들이 개발한 앱을 깔아라라고 하면서 그 앱을 깔거나 또는 뭐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면 수익액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심하게 되죠. 근데 이게 조작이고 안심을 시키기가 허일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예요, 사기. 이런 예, 거. 근데 이렇게 다 거의 골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뭐 카톡 뭐가 왔을 때 네. 아예 열어보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는 그 뭐 절대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사실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고 나서는 느끼는데 그 당시에는 예. 정말 뭐 지위고와 학력 뭐 이런 다 당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음에 항상 둬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뭐에 홀린 것처럼 이렇게 당하고 예, 진짜 당하고 그렇습니다. 나서 깨닫게 되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거액을 투입하게 만드는 수법이고요. 예. 근데 또 하나는 만일 투자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절대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 투자처에 약정이 걸려 있어서 지금 빼기 힘들고 뭐 만일 빼려면은 뭐 투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라고 일단 설득을 합니다. 아. 그래도 이제 뭐 불안해 위약금을 넣을 테니까 돌려달라고 하면은 예. 돌려준다고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위약금을 넣으면은 또 핑계를 댑니다. 뭐 아. 예를 들어 2천만 원 투자했는데 위약금으로 500만 원 요구했다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면은 네. 3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 또는 뭐 4천만 원 더 필요하다 이렇게 자꾸 돈을 넣게 합니다. 돈을 찾는데 뭐 이런 A, B, C, D 같은 요소가 필요하니까 곧 돌려주기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또 신기한 게 돌려줄 것 같으니까 또 1,000이나 2,000을 더 넣어요. 이미 넣은 돈이 있으니까 그게 또 이미 아까워서 넣었으니까, 더 넣게 되죠. 그래서 더 넣게 되고 점점 더 사기의 수렁에 빠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 리딩방 사기는 대략 위와 같은 구조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거 실제 다룬 사건이라는 거 이게 그대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게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사례를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만일 이제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고소를 하려고 뭐 법률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 내지 방문 상담인데요. 예. 근데 또 요즘 워낙에 경기가 안 좋고 뭐 그래서 그런지 아주 일부의 사무소에서는 그 피해자 상담하면서 원금을 반드시 찾아줄 수 있다라고 확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제가 그 상담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금액을 반드시 100% 해줄 수 있는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변호사는 없다고요, 세상에. 없다. 그렇겠죠, 당연히. 이분 같은 경우는 피해를 2번 당하는 거네요, 그러면? 당할 뻔했는데 예. 저희 사무실 오셔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100%는 안 되고 이게 어떻게 가능성은 있는데 이걸 100% 찾아줄 수 있는 변호사라면 진짜 장담할 수는 없죠,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수사 진행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 수사가 진행되면 일단 피해액을 입금한 통장 명의자를 입건하게 됩니다. 그거는 한국 사람이고 다 드러난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잡고 나면은 뭐 노숙인이라든지 돈이 없는 청소년 등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사람 잡고 나서 그럼 통장을 어떻게 빌려줬느냐 이렇게 추궁을 해서 통장을 이제 그 모집한 사람 등을 이제 또 검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통장에 돈을 넣었을 때 인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인출책이라는데 그런 통장 모집책, 인출책, 통장 대여 명의자 요 세 분을 검거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다 돈이 별로 없어서 설사 이분들을 검거해서 이분들을 상대로 별도로 뭐 민사소송해도 돈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여기서 더 이상 수사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돈을 이제 가지고 간 본범의 경우는 아예 뭐 동남아나 중국 등 외국에 있거나 그 꼬리를 잘라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누가 확실히 받아준다고 했을 때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밑에 잔챙이들만 다 걸리고 저 몸통은 좀 잡기 어려서 그렇단 말씀이에요.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통장 대여한 자, 통장을 불법으로 수집한 자, 현금 인출한 자 등을 밝혀내도 비교적 성공적인 경우를 할 수 있는데요. 향후에 이들 상대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수의 경우는 재산이 없어서 실제로는 이제
판결문만 받고 그 판결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가끔은 이제 이 중에 뭐 또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어 받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가능성 측면에서 높진 않다 이거고요. 그렇겠죠. 예. 또 하나는 일단 보이스피싱 이제 수사가 좀 진행이 잘 돼서 관련 범인들의 일부 내지 전부가 사기 내지 사기 방조로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예. 이제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하지 않고 형사재판 절차 진행 중에 이제 피해 배상 신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피해 배상 신청 제도. 예, 배상 신청 제도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 사기를 50만 원 당했으면 형사재판을 그 사람이 받고 있으면 그 재판 제도 안에서 50만 원 내한테 달라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별도 민사소송 없이요. 민사소송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할 때 거기서 바로 명령을 그렇죠. 내리는군요. 갚으라고. 배상 명령 신청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 절차 내에서 배상 명령을 내려버리면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이런 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예. 좀 정리를 하면요. 이제 불경기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심리를 악용해서 하는 투자 사기 범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돈을 넣었는데 빼려고 하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환급을 미루거나 또는 각종 비용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지금까지 투입한 원금이 아까워서 돈을 더 넣는다면 피해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그 매몰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죠. 손실 처리를 과감하게 하고 바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게 그 이상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피해 안 당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금액이 뭐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피해를 한번 당하면 완전히 그 멘탈 붕괴가 와가지고 일상생활하기도 좀 힘들다는 거. 예. 저도 가까운 사람이 이거 당해봐서 저도 아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뭐 리딩방 투자니 뭐 이런 거 세상 공짜 없으니까 이런 카톡이면 절대 읽어보지 마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왜 민사소송을 해서 예를 들어 A가 B에게 뭐 1000만 원을 뭐 배상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어요. 소송 결과가. 네네. 근데 이 A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네. 결국은 뭐 실제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앞으로 돈 벌 가능성도 없고 이럴 경우에 그 1000만 원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전혀 없을 때 A가. 그렇습니다. 저도 참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현재 법제도상의 민사소송에서는 그 이제 배상 책임 있는 주체한테 판결을 확정받더라 하더라도 재산이 모자라면은 뭐 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채무자 명부 등재를 한다든지 간접적인 어떤 그런 수단은 있긴 하지만 뭐 그 사람을 예를 들어 강제 노동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일부 좀 나쁜 사람들은 아예 그런 일을 할 때 자기 명의의 재산 하나도 없이 돌려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제도의 맹점인데요. 좀 그런 악의적인 경우에는 차라리 뭐 일정 부분 노동을 시킨다든지 뭐 제한적으로나 말이죠. 그런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법률의 공백인 상태입니다. 이게 좀 공백이군요. 그러니까 뭐 그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노동을 시킨다든지 뭐 수감생활을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군요. 재산이 없으면 그냥 없는 게 되는 거군요. 재밌는 거는 형사소송 같으면 벌금형을 받으면은 그 돈을 못 내면 이른바 몸으로 떼온다고 하는데 그 몸으로 다 이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5만 원씩 한다든지 해서. 근데 민사는 이제 뭐 인권 보장에 이런 측면 고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4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 산불 발생 때 각 지자체들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많은 긴장을 했었죠. 부석사와 소수서원 등 문화유산이 많은 영주시에서도 혹시라도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영주시 문화예술과의 김종길 과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산불 우리 지역 의성부터 시작해서 안동, 청송, 영양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영주는 다행히 직접 피해는 없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관내 산불 피해는 전혀 없었던 거죠, 이번에? 영주는?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영주는 다행히 없었는데 그 봉화 무량에서 산불이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이 불이 이제 영주 부석사 인근까지 번지면서 부석사 문화유산 긴급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당히 긴박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전해 주시죠. 네, 지난 3월 25일 저녁 당시 봉화군 무라면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는데요. 예. 발생 지점이 부석사와 직선거리가 5km 내외 정도로 매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예. 당시 바람도 상당히 많이 불고 있었고 날이 저물어 적극적인 진화 활동이 어려워 산불이 영주 쪽으로 확산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부석사의 그 핵심 문화유산들을 외부로 옮기는 건 매우 아주 이례적인 그런 일이었을 텐데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문화유산의 장소를 옮기는 건 매우 드문 일로 만일 옮긴다면 국가유산청과 관련 기관의 사전 절차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전에 있어야 되는군요. 네. 예. 그러나 당시 상황이 매우 긴박하였고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천정 고찰인 고은사가 소실되고 하회마을, 병산서원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마저 화재에 위협받는 등 자칫 지체할 경우 소중한 문화유산이 화마에 소실될 우려가 있어서 부석사와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사전 예방 조치로 이동하여 가능한 문화유산을 옮기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아주 잘하셨군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부석사 같은 경우도 이제 직선거리 한 5km 내외까지 불이 왔었고, 천만다행으로 안동에도 그 하회마을 병산서원도 아주 가까이 왔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한 3-4km 정도 앞까지 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문화유산의 그 피해가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자, 이번에 옮겨졌던 문화유산들에는 어떤 유산이 있었는지, 그 어떤 방식으로 또 이송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에 옮겨진 유산으로는 국가지정 보물인 부석사 고려 목판과 영주 부석사 오불의 개불탱, 그리고 경상북도 문화유산인
부석사 조사당 목조 의상대사 좌상 그리고 비지정 문화유산 일부가 있습니다. 문화유산들은 각각 성격과 보관 환경에 따라 소수 박물관 및 콩세계과학관 두 곳으로 나누어 옮겨졌으며 문화유산 전문 인력이 포장하여 무진동 차량을 이용하여 안전한 이송을 이루었습니다. 아, 무진동 차량으로 이송을 했군요. 네. 차량 한 대로 다 옮겼나요? 아니면 몇 대가 차량이 두 대가 두 대로 해서 이제 소수 박물관과 콩세계과학관 이렇게 두 곳으로 옮겨서 안전하게 보관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또 부석사 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문화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량수전 같은 이동이 어려운 문화유산도 있는데요. 화재에 대비해서 평소에 어떤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네,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에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종 사찰로서 2018년에 한국의 산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인 무량수전을 포함하여 국보 5, 보물 9, 경상북도 지정 유산인 3건이 있는 단일 사찰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17건의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부석사가 단일 사찰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소중한 유산인 부석사를 화재로 지키기 위해 평소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6명을 부석사 경내에 상시 배치하고 24시간 화재 예방 감시 체계를 구축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등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0일에는 영주 서방서, 영주시청, 국립공원공단, 소백산 국립공원 사무소 등 6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목조 문화유산 산불 진압 소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석사 내에 화재 발생하여 강한 바람으로 인근 야산까지 연소가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목조 문화유산 화재 진압, 연소 확대 방지, 인명 대피에 민간 합동 화재 진압 및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입체 훈련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관리 및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문화유산 보호의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세계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자, 여전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산불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요즘인데요. 앞으로도 산불이나 자연재해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응 계획이라든지 매뉴얼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내 문화유산 중 이동이 가능한 문화유산과 이동이 불가능한 문화유산을 나누어 국가유산청 안전 매뉴얼을 토대로 각 개별 문화유산별로 예방살수, 방염포 설치, 방화선 구축, 유물 이송 등 현장 상황에 맞는 개선된 매뉴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방제 대책으로 산불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자, 문화유산 잘 지키고 보존하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 주시죠. 네, 이번 산불로 수천 헥타르의 숲이 잿더미가 되고 소중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하여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산불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하루빨리 산불 피해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번 산불을 계기로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보다 철저한 대비와 관리를 통해 소중한 유산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변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산불에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 부석사를 지키는데 아주 애 많이 쓰셨고요.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이번에 옮겨붙지 않아서. 예. 자,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시 문화예술과의 김종길 과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이어갑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번 산불 피해 때 우리 네. 꽤 오래 계셨죠? 언제까지 있다가 올라가셨어요? 저는 뭐 저희 지역 문제니까 네. 저 9일 정도 있었고요. 아, 9일이다. 예, 있는 동안에 4일을 이재명 대표가 머물렀어요. 아, 그렇죠. 예, 같이 네. 쭉 둘러보시고. 아이고, 이번 피해가 너무 커서요. 이거 복구하는데도 이게 참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그것 때문에 이제 상임위 질의도 하고 했는데 네. 사실 이거는 명백하게 기후 위기로 인한 이 대형화된 산불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만약에 의성에서 한 3일 동안 의성에서 불이 있었던 건데 조기에 진화를 했다면 그렇죠. 이게 결국 강풍을 타고 영덕 그 바다 끝에 가서야 결국 불이 멈춘 건데 예. 그렇게 피해가 커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 마음이 좀 많이 답답해요. 거기다 그저께 제가 그 나무 농공단지 갔다 왔거든요. 아, 예. 거기 뭐 싹 다 탔다면서요? 아, 너무 심각해요. 아, 근데 어떡합니까? 농민이나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뭐 재난 구호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기도 하고 철거비나 이런 것들 철거를 또 지자체가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법에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어떤? 그래서 그 철거도 본인이 감당을 해야 돼요. 아우,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 모두 기껏해야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융자를 좀 수월하게 받게 해주는 거. 이게 이 정책 지원의 전부인 거예요. 이러면 전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눈 뜨면 내가 갈 곳이 있었고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일이 있었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불이 꺼진 지 일주일이 됐는데 눈을 떠도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고 있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셔서 맞아요. 또 농공단지 하면은 또 그냥 일반 주택도 아니고 거기 뭐 시설물도 고가의 시설물도 많이 있을 테고 장비들도 그렇죠. 기계하고 그렇고 뭐, 기계 그런 거 하면 어마어마한 그 피해. 그 또 보상도 제대로 작은 규모가 한 70억, 60억 정도의 손해를 봤다 그러는데 그 정도예요. 이게 보니까 농공단지가 좀 오래되고 하면 건물도 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보험을 들어도 실제로 화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내가 가입한 계약 금액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 10억 손해를 입었으면 뭐 네. 2억 정도만 받을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보험을 들을 때 평가를 해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20%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비용으로는 철거비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철거 정도는 좀 국가나 지자체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저도 그렇게 재난에. 생각합니다. 아이고 좀 잘 좀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국회에서도. 네네.
지난주인가요? 임미애 의원님이 한번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이번 이제 산불에는 뭐 다 중요하지만 인력도 중요하지만 그 헬기가 진화 헬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산불.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도를 이렇게 보니까 진화 헬기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더라고요. 그 부품 수급 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러시아제 부품이 많은데 그것도 지금 부품 조달이 안 돼서 그거를 이미 산림청에서도 알고 있었고 맞습니다. 산불 나면 큰일 난다. 지금 그런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카모프 헬기라고. 카모프 헬기. 예. 러시아에서 들여온 건데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수리를 하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당일날도 이 비행기가 헬기의 경우는 5시간인가를 운행을 하고 나면 요게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움직이면 이틀을 쉬어야 되는 식의 그런 게 있어서 교대로 떠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면에서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상황이고 늘 이게 저희는 사실 울진 산불도 경험했고 안동 산불도 경험했잖아요.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는데 이렇게 진화 장비는 늘 기재부 문턱에서 이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차례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진짜 더 큰 피해 나기 전에 이 헬기 문제 이건 좀 아주 좀 꼼꼼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외양간 다 타긴 했지만 그래도 대비를 해야죠. 그렇죠. 이게 4월이면 3월, 4월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이번으로 끝나면은 가장 천만다행이지만 뭐 오늘도 산불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늦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늦은 게 아니라 다음에 닥칠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거니까 꼼꼼하게 챙겨야지. 알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한두 달 지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죠. 3일날 전화 인터뷰를 했고 4일날 파면이 됐는데 이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한참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그 사이에도 지난 일주일간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자 우선은 뭐 전체적으로 이번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어떻게 보셨는지 뭐 간단히 좀 총평 좀 해주시죠. 저는 이건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다. 그 승리를 국민들이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5대3이니 뭐 6대2니 뭐 기각이니 각하니 이런 얘기 있었지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단 한 건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이 전원 보충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파면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의 힘이 여기까지 만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죠. 그날 그 판결이. 아마 눈물 흘린 분들 상당히 그런 국민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아직도 지금 관저에 있고 뭐 내일 오후 5시에 퇴거한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 뭐 5월 제 기억으로는 5월 9일 자정까지가 이제 대통령 임기여서 보통 이제 그날 밤 자고 이제 다음 날 퇴임식하고 이제 자리 비워주는 이게 이제 순리일 것 같은데 청와대 5월 10일 바로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날 퇴거를 했는데 그래서 호텔에 가서 주무셨어요. 호텔에서 주무셨는데 이번 지금 일주일 걸리네요.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라고 이제 뭐 기자들이 좀 확인을 했나 봐요. 그런데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사실 이제 들어가면서 새롭게 했던 시설에 대한 그걸 철거 작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나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르죠. 그때 뭐 저희 행안위에서 나왔던 의혹 중에는 뭐 스크린 골프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우나 있다. 뭐 이런 거. 네네. 이제 그런 사우나 시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원상복구 해놔야 되는 거니까.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일주일이 필요했다. 네,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는데 네. 사실 뭐 하루 이틀이면 될 텐데 본인들도 이제 국민들 지탄 받고 있는 거를 알 텐데 전 대통령 부부들도 이렇게 왜 일주일씩 걸릴까? 이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주시는 거고. 네네. 근데 뭐 경호팀이요, 뭐 50여 명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제가 파면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붙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50여 명인가요? 네. 최소한이요? 네, 그게 5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그 조경태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회의를 끝내고 나서 앉아 있는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냐? 이게 너무나 과하다. 경호 인력이. 그러니까요. 자신이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필요 없다. 특히나 파면된 경우도 그렇지만 그 임기를 다 마치고 나간 경우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6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문 전 대통령도 네네. 60명의 경호팀이 있고. 네. 예. 그런데 지금 요즘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서는 그런 경호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요즘은 경호와 관련된 과학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사람이 24시간을 지키는 방식이 과연 맞느냐. 거기다 그분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다 40살의 대통령이 되면 뭐 평균 수명이 한 90세가 되면 50년이 넘는 시간을 그러네요. 예, 거기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경호 인력에 대한 재배치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경호 기간은 저기 10년인가 15년 그렇게 그거 있지 않나요? 기한이? 제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게 최소 인원이 좀 줄고 계속 있다 그러네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럼 그거 법안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죠. 그게 뭐 3교대로 한다 그래도 하나야 한 20명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네네. 지금 참 이 파면은 됐지만 내란은 정말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지난 일주일 동안 느낀 게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진정한 내란 세력 완전 종식은 정권이 바뀌어야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한덕수 권한대행 행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누굽니까? 아마 다 이제 요즘 일주일 내내 며칠 동안 방송 보셔서 아실 텐데 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행이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참을 수 없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최근 이권과 관련해서 여러 그 변호사나 뭐 로펌 이런 데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월권적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이것이 헌법상 재판 청구권을 침해당했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임명 절차를 중지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고요. 근데 이거 보면은요, 이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이, 지명하는 권한이 대통령 3명, 국회 3명, 그 다음에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대법관 3명,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에게 우리가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부여한 이유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도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이 뽑힌 사람이고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통령이라는 직위에게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데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지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선출된 사람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없고. 그러니까, 예, 지명된 두 사람도 그 두 사람도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한상훈 판사의 경우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과거 2,800원 버스 요금을 가지고 졸려서 커피 사 먹었다는 사람을 해고시킨 그런 판결을 내린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1심에서 해임 부당하다고 무죄가 나왔는데 2심 이 판사였잖아요. 2심에서 다시 유죄를 그걸 인정한 거예요. 해임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이런 2,800원. 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고, 이완규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과 연관지어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 수사, 맞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 수사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람을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 저는 이게 본인의 의지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 이게 보니까요. 당신이 이거 언제 그 지명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이 뭐라 그랬냐면 7일날 오전에 지명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7일날 오후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고 나면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의 인사검증 기간을 거치거든요. 한 달이나요? 네네. 그런데 8일날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다음날 오전 10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인사검증이라는 것을 완전히 생략하고 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8일날 미국하고 인터뷰도 한 거죠. 그날. 지명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트럼프하고 통화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 공보실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한미 정상 간의 통화였다 이래요. 이렇게 말하면은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브리핑이잖아요. 한미 정상의 통화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트럼프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선 출마할 거냐. 그랬더니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참. 저는 이 대답이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거 웃기죠. 트럼프가 이거를 흘린 게 아니라 결국은 한덕수 측에서 일부러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은 이 지명에 있어서는 윤과 협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선 행보를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그것과도 사전에 어느 정도의 양해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참,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걸 보고 확실히 알 수 있고 민주당 차원에서 이거 확실히 막을 수는 있는 겁니까? 임명을? 이게 만약에 저희가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를 안 한다 하더라도 20일. 그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 거를 다 따져봤는데 한 달 정도는 이거를 지명을 늦출 수 있어요. 늦출 수는 있다. 그런데 사실 대선까지는 딱 2달이 남았잖아요. 나머지 한 달이 문제예요. 문제네요. 네. 일단 뭐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걸 좀 내놨는데 그걸 좀 결과를 봐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거 헌재에서 권한쟁의하고 뭐 저희가 일단 국회의장실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청원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또 마은혁 재판관이 이 주심이에요. 그러네요. 이번에 됐던데. 그 세상 일이라는 게 굉장히 그리고 저는 진짜 법을 안다고 하는 인간들이 법을 가지고 놀아요. 법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고 늘 허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인지상정으로 메꿔가고 상식으로 메꿔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법 조문을 가지고 장난치고 하는 이런 법꾸라지들이 우리 사회를 매우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이가 없습니다. 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지금까지 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